평야 3%, 산지 70% 땅에서 과연 문명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평생 풍요로운 평야가 문명을 만든다고 가르쳐온 프랑스 명문대 교수의 질문에 강의실은 일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은 곧 믿기 힘들다는 듯 반문합니다. 교수님, 그런 조건이면 문명 발전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왕조들이 축복받은 평야 위에서도 10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사라져갈 때 지구 반대편의 이 반도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평야도 없고 큰 강도 없으며 기후의 축복마저 없던 땅. 그런데 이 극한의 환경에서 단일 왕조가 518년을 이어갔고 지금은 기술로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 학자의 신념을 송두리째 뒤바꾼 한국의 지형 DNA. 그 설명되지 않던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강의실 정면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숫자 518이 붉은색으로 떠올랐죠. 100여 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앙리 드 몽트레입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문명사와 지리학을 가르쳐온 지 30년이 넘었죠. 제가 쓴 평야 문명론은 유럽 대학 교과서로 채택되었고 학계에서는 문명 발생의 필수 조건을 정리한 이론으로 통용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열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제 이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숫자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518년. 하나의 왕조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유지한 기록이에요. 세계 어느 문명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스크린을 보던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가장 앞줄에 앉은 루이였죠. 루이는 이것이 실수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518년을 유지한 단일 왕조라니 로마 제국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마는 공화정부터 계산하면 길지만 단일 왕조로 보면 아우구스투스 이후 오현재 시대까지 겨우 100년 남짓이었죠. 카롤링거 왕조는 235년, 카페 왕조는 341년이었어요. 유럽 역사에서 가장 긴 단일 왕조 기록도 40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뒷줄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소피라는 학생이었죠. 그는 이것이 어디선가 조작된 신화나 전설이 아니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혹은 왕조라고 부를 수 없는 작은 부족 국가가 그냥 이름만 유지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어요. 저는 스크린을 한 장 넘겼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인구 추정치와 영토 면적, 군사력, 조세 체계가 정리되어 있었죠. 인구는 최소 1000만을 넘었고 영토는 한반도 전역을 통치했습니다. 관료 체계는 3단계 이상이었고 과거 제도를 통해 인재를 선발했어요. 상비군은 수만 명 규모였으며 침략을 받으면 100만 명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동원 체계를 갖추고 있었죠. 이것은 부족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중앙 집권 국가였어요. 그렇다면 이 왕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왕조의 이름은 조선이고 이 왕조가 존재한 땅은 한국이라고 말했어요. 소피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런 작은 땅에서 518년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루이도 고개를 가로저었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으면 끊임없이 침략받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었고 침략도 무수히 받았죠. 그런데도 518년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래프를 띄웠어요. 유럽 주요 왕조들의 평균 수명과 비교한 도표였죠. 프랑스 왕조들 평균 80년, 영국 왕조들 평균 120년, 신성로마 제국 왕조들 평균 60년이었습니다. 조선 518년이라는 숫자는 그 어떤 수치보다 압도적으로 길었어요. 제가 30년간 주장해온 문명론은 간단했습니다. 문명은 평야에서 발생하고 큰 강을 끼고 발전하며 교역로가 연결되어야 지속된다는 것이었죠. 산악지역은 문명 발생에 불리하고 반도 국가는 외침에 취약하며 대륙과 바다 사이에 낀 땅은 언제나 강대국의 침략 대상이 되어왔다고 가르쳤습니다. 제 이론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인더스 문명을 완벽하게 설명했어요. 그리스와 로마의 흥망도 이 공식 안에서 해석 가능했죠. 그런데 이 데이터는 그 모든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518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죠. 강의실은 여전히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 이론에 따르면 이런 왕조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고 말이죠. 루이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되물었어요.
혹은 조선이라는 왕조가 실제로는 여러 번 교체되었지만 이름만 유지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어요. 그래서 1년 넘게 자료를 검증했다고 말했죠. 왕실 계보를 추적했고 조세 기록을 확인했으며 외교 문서를 대조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조선이라는 왕조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단 한 번도 왕조 교체 없이 이어졌죠. 27명의 왕이 직계 혈통으로 이어졌고 마지막 왕까지 모두 같은 왕실 출신이었습니다. 쿠데타도 없었고 찬탈도 없었어요. 518년간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은 유일한 기록이었죠. 소피가 비웃음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그 왕조는 허수아비였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실권 없이 이름만 유지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죠. 저는 다시 자료를 띄웠습니다. 조선 왕조는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했고 왕은 최고 통치권자였어요. 법을 제정하고 군사를 지휘하며 외교를 주도했죠. 실권 없는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학생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웃는 사람은 없었어요. 당혹감과 의구심이 섞인 표정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것은 이 왕조가 존재한 땅의 실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숫자만 보았습니다. 이제 그 숫자가 나온 조건을 봐야 할 때였죠.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다음 화면이 뜨기 직전, 저는 한 가지만 먼저 말해두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땅은 제 이론상 문명이 나올 수 없는 땅이라고 말이죠.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지형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산맥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고 평야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518년이 나왔다고 말이죠. 산이었습니다. 온 땅이 산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녹색과 갈색이 뒤섞인 등고선이 지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평야라고 부를 만한 공간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누군가는 저 지도가 정말 맞느냐고 물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동료와 속삭였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화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산맥을 따라 빨간 점이 움직였어요. 이것이 백두대간이라고 설명했죠.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거대한 산맥이며 평균 고도가 1000m를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산맥에서 뻗어나온 지맥들이 한반도 전체를 거미줄처럼 덮고 있었어요. 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평야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죠. 저는 포인터를 서쪽 해안 일부로 옮겼습니다. 여기, 그리고 남쪽 일부라고 답했어요. 전체 국토 대비 약 3%였습니다. 나머지 70% 이상이 산지였죠. 루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3%의 평야로 어떻게 1000만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의 지질 구조도였죠. 화강암 기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강암은 단단하지만 농사에는 최악의 토양이에요. 땅이 척박하고 물 빠짐이 빨라서 작물이 뿌리내리기 어렵죠. 유럽의 비옥한 황토지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소피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는 그런 땅에서 518년이라니 농담이 아니냐고 비꼬았죠. 저는 웃음을 멈추지 않는 소피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기후 데이터까지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연간 강수량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여름철에 연 강수량의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었죠. 집중호우였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나머지 9달은 상대적으로 건조하다고 말했죠. 이런 기후에서는 농사 타이밍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그의 수확이 전멸합니다. 더구나 태풍까지 매년 찾아왔어요. 평균적으로 연 3회 이상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죠. 겨울은 어땠을까요? 다음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었어요. 영하 10도에서 20도까지 떨어졌죠. 시베리아 한파가 직접 내려오는 구조였습니다. 여름엔 폭우, 겨울엔 혹한이었어요. 중간 계절은 너무 짧았죠. 루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런 땅에서 농업이 가능하기나 했느냐고 물었어요. 가능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아니, 가능했을 뿐 아니라 1000만 인구를 먹여 살렸다고 덧붙였어요. 어떻게 그랬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 땅의 조건만 봐달라고 요청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교통 인프라였어요. 정확히는 조선시대의 교통 인프라였죠.
도로망이 나타났지만 대부분이 산길이었습니다. 마차가 다닐 수 있는 평지 도로는 극히 일부였어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문명론에서 교통로가 얼마나 중요했죠? 뒷줄에서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교통로는 문명의 혈관이라고 배웠다고 말했죠. 물자와 정보가 이동하지 못하면 문명은 정체되고 결국 붕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제가 쓴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조선에는 마차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천천히 발음했어요. 마차가 없었고 수레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산이 너무 많아서 바퀴가 굴러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자는 대부분 사람이나 소, 말의 등에 짊어지고 날랐습니다. 무거운 짐은 강을 이용했지만 강마저도 계절에 따라 수위가 극심하게 변했죠. 루이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을 어떻게 통제했느냐고 물었죠. 교통이 그렇게 불편하면 지방은 사실상 독립상태 아니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더 띄웠어요. 조선의 행정구역도였죠. 팔도 체계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전국을 8개 도로 나누고 그 아래 수백 개의 군현을 두었다고 말했죠. 모든 군현에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있었고 이들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산길을 걸어서라도 정보는 중앙에 도달했어요. 명령도 마찬가지였죠. 중앙의 명령이 산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피가 말했어요. 그건 비효율의 극치 아니냐고 물었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비효율적이었다고 답했죠. 유럽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게 비효율적이었다고 덧붙였어요. 그런데도 518년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다시 한국 지형도로 돌렸어요. 이 땅을 다시 보십시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죠. 평야 3%, 산지 70%, 화강암 토양, 집중호우, 혹한, 태풍, 마차 불가, 이 모든 조건이 문명 발생의 최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이론에서 이런 땅은 애초에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 수 없어요. 부족연합체가 고작이고 그마저도 외부 침략에 쉽게 무너진다고 가르쳐왔죠. 그런데 이곳에서 518년이 나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사실만 전달했죠.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비아냥도 멈췄어요. 당혹감과 혼란이 강의실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다시 518이라는 숫자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 옆에 한국 지형도를 나란히 배치했어요. 두 이미지가 대조를 이루었죠. 불가능한 숫자와 불가능한 땅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논리적으로 이것은 모순입니다. 저는 말했죠. 이 땅에서 이 왕조가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평야 문명론에 따르면 이 땅은 문명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교통로가 없으면 중앙 집권이 불가능하고 농지가 부족하면 인구를 감당할 수 없으며 산지가 많으면 방어는 가능해도 발전은 정체된다고 가르쳐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죠. 이 왕조는 518년을 유지했고 1000만 인구를 먹여 살렸으며 중앙 집권 체제를 끝까지 지켰다고 말했어요.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였죠. 루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어요. 지형이 나쁘면 다른 무언가가 그것을 보완했을 거라고 추측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그 요인을 찾는 과정에서 제 이론이 무너졌다고 덧붙였죠.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처음에 오만함은 사라졌고 대신 진지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이제부터 보여드릴 것은 이 땅이 어떻게 518년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했죠. 단 여러분이 예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를 거라고 경고했어요. 이 땅은 문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조건이 역설적으로 생존을 보장했죠.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학생들도 자세를 고쳐 앉았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왕조는 문명이 나올 수 없는 땅에서 나왔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존의 비결이었다고 덧붙였어요. 생존의 비결은 역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지도를 띄웠어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지도였죠. 서쪽에는 중국, 북쪽에는 만주, 동쪽 바다 너머에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거대한 세력권 사이에 한반도가 끼어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말이죠. 루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끊임없이 침략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실제로도 끊임없이 침략받았다고 말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조선이 겪은 주요 침략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1597년 정유재란,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일본과 중국 세력이 번갈아가며 한반도를 공격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이었던 것은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저는 임진왜란의 규모를 설명했어요. 일본군 20만 명이 동원되었고 전쟁은 7년간 지속되었다고 말했죠. 조선 전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거나 납치되었어요. 경작지는 불타고 도시는 파괴되었죠.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을 조선의 종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쟁 이후의 연표를 보여주었어요. 1598년 전쟁 종결, 1600년대 재건 시작, 1700년대 문화 부흥, 1800년대까지 왕조 유지였죠. 임진왜란 이후에도 조선은 300년 이상을 더 이어갔습니다. 소피가 손을 들었어요. 그는 운이 좋았던 것 아니냐고 물었죠. 일본이 내부 사정으로 물러났고 중국이 도와줬기 때문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답했어요. 명나라의 지원이 있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이 전쟁 종결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사례를 보여주었어요. 병자호란 때의 기록이었죠. 1636년 청나라 10만 대군이 한반도를 침공했습니다. 조선은 항복했고 왕은 청황제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치욕적인 패배였죠. 그런데 청나라는 조선을 병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청나라는 조선을 정복할 수는 있었지만 통치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죠. 이 땅의 지형이 문제였습니다. 산이 너무 많아서 군대를 주둔시키기도 보급로를 유지하기도 어려웠어요. 저는 다시 한반도 지형도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산맥의 높이를 3D로 표현한 지도였어요. 백두대간이 거대한 벽처럼 솟아있었고 그 옆으로 뻗어나간 지맥들이 땅을 조각조각 나누고 있었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움직이며 설명했습니다. 이 산맥은 자연적인 방어선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평야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지만 산악 지형에서는 다르다고 설명했죠. 좁은 계곡과 험한 고갯길은 대군의 이동을 막았습니다. 보급로가 길어지면 침략군은 굶주리게 되어 있었어요. 루이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몽골군은 어땠느냐고 물었죠. 몽골은 유라시아 전역을 정복했는데 한반도만 예외였느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13세기 몽골의 고려 침공 기록이었어요. 몽골은 6차례나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죠. 1231년부터 1259년까지 약 30년간 계속된 전쟁이었다고 덧붙였어요. 몽골군은 평야지대를 점령했지만 산악지대까지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려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항전했죠. 결국 몽골은 고려를 복속시켰지만 직접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분석했어요. 몽골의 기마전술은 평야에서는 무적이었지만 산악지형에서는 효용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죠. 말이 오를 수 없는 산길이 너무 많았고 보급로가 너무 길었습니다. 소피가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결국 몽골에 복속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복속되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병합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려는 왕조를 유지했고 자체 군대를 보유했으며 내부 행정권을 지켰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특성이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침략군은 평야지대를 점령할 수 있었지만 산악지대까지 완전히 장악하기는 불가능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방어 구조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저는 조선의 방어체계를 보여주었어요. 북쪽 국경을 따라 배치된 성곽들, 주요 교통로마다 세워진 산성들, 해안을 따라 늘어선 봉수대들이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산악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중심 방어체계였어요. 루이가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정말 효과적이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임진왜란의 사례를 다시 들었습니다. 일본군이 초반에 빠르게 북진했지만 산악지대에서 의병의 저항에 부딪혔다고 설명했죠. 평야에서는 일본군이 강했지만 산에서는 조선군이 유리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행주대첩이었습니다. 저는 전투 기록을 보여주었어요. 행주산성에서 조선군 3,000명이 일본군 3만 명을 막아낸 전투였죠. 산성이라는 지형적 이점과 조선군의 화포가 결합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소피가 말했어요.
그래도 그건 한두 번의 전투일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패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죠. 저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전쟁 자체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왕조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죠. 유럽의 사례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띄웠어요.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들의 결과였죠. 30년 전쟁, 나폴레옹 전쟁, 여러 왕조 교체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큰 전쟁 이후에는 왕조가 교체되거나 국가가 분열되었어요. 조선은 달랐습니다. 저는 비교 분석을 제시했죠. 임진왜란처럼 파괴적인 전쟁을 겪고도 왕조가 유지된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형이었습니다. 산이 왕조를 지켜준 것이죠. 루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형이 결과적으로는 유리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어요. 산이 방어에 도움이 되었다면 문명 발생에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유리한 조건이었던 것 아니냐고 반박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라고 답했어요. 산은 방어에는 유리했지만 발전에는 불리했다고 설명했죠. 교역이 막히고 농지가 부족하며 이동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다만 이 땅의 사람들은 방어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죠. 지금은 일단 이 사실만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끔찍한 지형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라시아 최강국들을 막아냈다고 말이죠. 몽골도 일본도 청나라도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변해 있었어요. 처음의 조롱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진지한 관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방어만으로는 518년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죠. 더 깊은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어요. 스크린에 14세기 유럽 지도가 나타났죠. 검은 점들이 지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흑사병의 확산 경로였죠. 점들이 항구에서 시작해 도로를 따라 퍼져나갔고 결국 유럽 전역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1347년부터 1353년까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제시했어요. 약 2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죠. 왕조가 흔들렸고 경제가 붕괴했으며 사회 구조 자체가 재편되었습니다. 흑사병은 전쟁보다 더 파괴적이었어요. 군대는 적을 죽이지만 병균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쓰러뜨렸죠. 왕도, 귀족도, 평민도 똑같이 죽어갔습니다. 프랑스만 봐도 그랬습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파리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고 농촌은 텅 비었으며 경작지는 황무지가 되었다고 설명했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시체를 묻을 사람도 부족해서 집단 매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명이 후퇴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 한반도는 어땠을까요? 저는 질문을 던졌죠.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14세기 고려 왕조의 인구 추정치였죠. 변동이 있었지만 흑사병 같은 급격한 인구 감소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선이 거의 수평에 가까웠어요. 루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는 기록이 없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했죠. 당시 기록 시스템이 유럽만큼 정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기록까지 교차 확인했다고 설명했죠. 흑사병은 몽골 제국을 통해 동쪽으로도 퍼졌습니다. 저는 확산 경로를 보여주었어요.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갔고 중국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어요. 원나라 말기의 혼란 중 일부는 전염병 때문이었다는 학설도 있었죠. 일본에서도 전염병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만 유독 피해가 적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한반도의 지형을 다시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교역로에 초점을 맞춘 지도였어요. 육로는 산으로 막혀 있었고 해로는 계절풍과 해류의 영향을 받았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지만 교역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항구도 많지 않았고 대규모 선단이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병균은 사람과 함께 이동합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교역로가 발달한 곳일수록 전염병이 빠르게 퍼진다고 덧붙였죠. 유럽이 그랬습니다. 이탈리아 항구 도시들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교역로를 따라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졌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대운하와 실크로드를 따라 병균이 이동했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한반도는 달랐습니다. 산악 지형 때문에 육로 교역이 제한되었고
해안은 험난한 조류와 암초 때문에 대규모 교역에 불리했어요. 이것은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물자가 빠르게 이동하지 못했고 정보 교환도 느렸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병균의 유입을 막는 자연 장벽이 되었습니다. 소피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는 뜻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립은 아니었다고 답했죠. 교역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규모와 속도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였어요. 완전 고립이 아니라 선별적 유입이었죠. 저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지만 발전도 멈춘다고 말했어요.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죠. 반대로 문을 활짝 열면 무엇이든 들어오지만 나쁜 것도 함께 들어온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어요.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되 위험한 것은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구조였습니다. 일종의 천연 필터였죠. 병균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갔어요. 기후가 또 다른 방역 장치였다고 설명했죠. 한반도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시베리아 한파가 직접 내려왔고 영하 10도는 예사였으며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많았어요. 여름은 무더웠지만 겨울은 얼어붙었죠. 많은 병원균은 추위에 약합니다. 저는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패스트균은 영하 10도 이하에서 활동이 급격히 둔화되고 콜레라균은 거의 사멸한다고 설명했죠.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도 겨울에는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혹한이 자연적인 소독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름철 집중호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쏟아지는 폭우는 지표면을 씻어내고 고인 물을 내보냈어요. 하천이 범람하면서 오염 물질이 바다로 쓸려갔죠. 물론 홍수 피해는 컸지만 역설적으로 위생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땅이 한 번씩 씻겨나간 거예요. 루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는 자연이 만든 방역 시스템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답했죠. 의도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작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구조였어요. 여기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수 구조를 설명했어요. 한반도는 화강암 기반이라 지하수가 깊은 곳에 있었다고 말했죠. 오염된 물이 지하수까지 침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화강암층이 일종의 천연 필터 역할을 했어요. 덕분에 우물물이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되었죠. 유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세 유럽 도시들의 위생 상태를 보여주었어요. 좁은 골목에 오물이 쌓였고 하수 시스템이 없어서 강물이 오염되었으며 지하수도 쉽게 더러워졌죠. 런던의 템스강은 악취로 유명했고 파리의 생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염병이 번지기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한반도는 달랐습니다.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산으로 나뉜 지역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격리되어 있었어요. 한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해도 산맥이 확산을 막았죠. 백두대간을 넘어 병이 퍼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의도된 방역이 아니라 지형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어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생존에 최적화된 곳이었다는 뜻 아니냐고 반박했어요. 방어에 유리하고 병균도 막고 자연이 보호해준 땅이었다면 오히려 축복받은 곳 아니냐고 물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말했죠. 이 땅은 생존에는 유리했지만 발전에는 여전히 불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존과 발전은 다른 문제였어요. 다시 떠올려보세요. 저는 학생들에게 상기시켰어요. 평야 3%, 화강암 토양, 집중호우, 혹한, 마차 불가였다고 말했죠. 이런 조건에서 1000만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방어와 방역은 생존을 가능하게 했지만 번영을 보장하지는 않았어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생산이 있어야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질문을 던졌죠. 외적을 막고 병균을 막았다고 해서 저절로 문명이 발전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살아야 하며 사회가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화강암 땅에서 어떻게 쌀을 키웠을까요? 산비탈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까요? 루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어요. 이 악조건에서 1000만 인구를 어떻게 유지했느냐고 되물었죠. 강의실 전체가 그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에 설명할 내용이라고 답했어요. 외적도 막고 질병도 막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리했어요. 문명이 유지되려면 생산이 있어야 하고 생산을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했다고 말했죠. 조선이 518년을 유지한 진짜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술이었어요. 강의실이 고요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의심하거나 비웃지 않았어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눈을 반짝이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손끝에서 마우스가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이제 방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저는 선언했어요. 앞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떤 기술을 만들어냈는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죠. 이것이야말로 518년의 핵심이었습니다. 산과 돌과 추위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말이죠.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았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죠. 소피조차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 비아냥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 시간이었죠. 방어는 생존의 조건이었지만 기술은 번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때였어요. 새로운 이미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산비탈의 계단처럼 층층이 쌓인 논이었어요. 초록빛 벼가 물결치듯 펼쳐져 있었죠. 강의실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었죠. 이것이 다락논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계단식 논이라고도 부르는데 평야가 없으니 산비탈을 깎아서 만든 농지라고 말했죠. 한 단 한 단이 모두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돌을 쌓아 벽을 만들고 흙을 채워넣고 물기를 내고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의 논을 만드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루이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이런 논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죠.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조선시대 전국 농지의 약 30% 이상이 이런 형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더 높은 비율이었어요. 산이 많으니 어쩔 수 없었죠. 평지가 없으면 산을 깎아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계단식 논은 물 관리가 핵심이라고 말했죠.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수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했어요. 물이 너무 빠르게 흐르면 흙이 쓸려나가고 너무 느리게 흐르면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로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산 위의 계곡에서 물을 끌어와 저수지에 모았고 거기서부터 강론으로 물길을 냈어요. 물길마다 수문이 있어서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수리공학이었어요. 소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을 누가 설계했느냐고 물었어요. 왕실의 기술자들이냐고 되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답했어요. 이것은 농민들이 만든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죠.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개선된 기술이었습니다. 왕실이나 양반이 아니라 땅을 직접 일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혜였어요.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농민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무게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유럽에서 농민은 문자를 읽지 못하는 노동력으로만 여겨졌죠. 하지만 조선의 농민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자였고 엔지니어였으며 땅의 전문가였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돌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화강암 땅에서는 밭을 갈 때마다 돌이 나왔다고 말했죠. 유럽의 부드러운 황토 땅과는 달랐습니다. 삽을 넣으면 돌에 부딪혔어요. 쟁기를 끌면 돌에 걸렸죠. 끊임없이 돌을 주워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돌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버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돌을 쌓아서 담을 만들었어요. 밭과 밭 사이의 경계가 되었고 바람막이가 되었으며 짐승을 막는 울타리가 되었죠. 돌담은 제주도에 특히 많았는데 섬 전체가 화산석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주도의 돌담은 총 길이가 수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저는 숫자를 제시했어요.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는 길이라고 덧붙였죠. 이 모든 게 사람 손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돌을 치워야 했고 치운 돌은 다시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낭비할 여유가 없었죠. 루이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생존이 아니라 창조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창조였다고 동의했죠. 불리한 조건을 견디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돌이 많으면 돌로 만들고 산이 많으면 산을 이용하고 물이 부족하면 물길을 만들었어요. 저수지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수천 개의 저수지가 있었다고 설명했죠. 집중호우가 내리는 여름에 물을 모아두었다가 가뭄이 올 때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농민들이 공동으로 만들고 관리한 시설이었어요. 저수지를 만드는 일은 개인이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마을 전체가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었다고 덧붙였죠. 댐을 쌓고 수로를 파고 유지 보수를 하는 모든 과정이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레였어요.
둘에는 공동 노동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죠. 농번기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어요. 한 집의 논을 모두가 함께 메고 다음 날은 다른 집의 논을 메고 이렇게 돌아가며 일했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했습니다. 품앗이도 비슷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집이 있으면 이웃이 와서 도왔고 나중에 그 집이 어려울 때 다시 도움을 받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돕는 게 당연했죠.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소피가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표현했어요. 경제학에서 배운 개념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답했어요. 신뢰와 협력이 없으면 이 땅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강했어요. 저는 주제를 바꿨어요. 영하 20도의 혹한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유럽에서는 난로를 피웠죠. 벽난로에 장작을 태우고 그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하지만 열효율이 낮았어요. 연기는 많이 나고 따뜻한 곳은 벽난로 바로 앞뿐이었죠. 조선에서는 온돌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온돌 구조도를 보여주었어요. 부엌의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뜨거운 공기가 방바닥 아래를 지나가며 돌을 데웠죠. 데워진 돌은 오랫동안 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방 전체가 따뜻해졌어요. 열효율이 벽난로보다 훨씬 높았죠. 여기서도 화강암이 쓰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화강암은 열을 오래 간직하는 성질이 있다고 말했죠. 농사에는 불리했던 돌이 난방에는 최적의 재료였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다시 한번 유리하게 바꾼 거예요. 루이가 질문했습니다. 그는 온돌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고구려 시대부터라고 말했죠. 1000년 넘게 이어진 기술이었어요. 세대를 거치며 개선되고 정교해졌습니다. 굴뚝 위치, 방바닥 높이, 돌 배치까지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죠. 저는 저장 기술도 언급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여름의 수확한 곡식을 1년 내내 먹어야 했어요. 썩지 않게 보관하는 기술이 필요했죠. 독을 만들어 땅에 묻었고 곡식을 말려서 습기를 제거했으며 통풍이 잘 되는 곡간을 지었습니다. 김치도 그런 기술의 하나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겨울에는 채소가 자라지 않으니 가을에 미리 배추를 발효시켜 저장했다고 말했죠. 발효는 보존 기술이자 영양을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오래 보관하기 위한 지혜였죠. 소피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정리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응이 아니라고 답했죠. 적응은 수동적인 단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극복이었어요. 능동적으로 환경을 바꾸고 기술을 만들어낸 거였죠. 유럽 문명은 평야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대조했어요. 평야는 농사짓기 쉽고 이동하기 편하며 교역하기 좋았다고 말했죠. 조건이 좋으니 발전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어요. 모든 조건이 불리했죠. 그래서 더 치열하게 기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루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기술 수준이 유럽보다 높았다는 뜻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방향이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쪽이 우월한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다만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가장 오래 버틴 문명이라고 말했죠. 518년은 그 증거였습니다. 방어만 잘한 게 아니에요. 생산도 했고 기술도 만들었으며 사람도 먹여 살렸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조롱은 온데간데 없었고 의심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은 과거의 이야기였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든 생존 기술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고비가 남았죠. 제 이론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제 책 표지가 나타났습니다. 평야 문명론, 유럽 문명 발생의 지리적 조건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30년 전에 쓴 책이었죠. 이 책은 소르본을 포함한 유럽 주요 대학에서 교과서로 채택되었습니다. 제 학문 인생의 정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실에서 그것을 해체하려 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3가지였다고 설명했어요. 첫째, 문명은 평야에서 발생한다. 둘째,
큰 강이 있어야 발전한다. 셋째, 교역로가 연결되어야 지속된다. 이 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문명은 태어나지 않거나 일찍 죽는다고 주장했죠. 메소포타미아를 보세요. 저는 첫 번째 사례를 들었어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평야였다고 말했죠.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의 평야였고 중국은 황하 유역의 평야였으며 인더스 문명도 인더스강 유역의 평야였습니다. 모든 고대 문명이 제 공식에 들어맞았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평야에서 시작했고 파리는 생강 유역에서 발전했으며 런던은 템스강을 끼고 성장했죠. 평야, 강, 교역로였습니다. 이 공식은 완벽해 보였어요. 적어도 한국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공식이 왜 틀렸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이 예외인 것뿐이지 대부분의 문명에는 여전히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외라는 단어가 문제라고 답했어요. 과학에서 예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저는 설명했죠. 하나는 확률적 예외예요. 100번 중 한두 번 발생하는 드문 사례죠. 이런 예외는 이론을 흔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구조적 예외예요. 이론의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사례입니다. 한국은 후자였어요. 제 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리했어요. 평야가 없으면 대규모 농업이 불가능하고 대규모 농업이 없으면 인구 증가가 없으며 인구 증가가 없으면 문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평야가 3%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1000만 인구를 유지했으며 518년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제 이론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강이 없으면 물자 이동이 불가능하고 물자 이동이 없으면 교역이 정체되며 교역이 정체되면 문명이 쇠퇴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큰 강이 없었고 산악지형으로 교역이 제한되었으며 그럼에도 500년 넘게 왕조를 유지했습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의 이론에 뭔가 빠진 게 있다는 뜻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죠. 빠진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근본부터 틀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제 이론은 조건을 문명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저는 해부를 시작했어요. 평야라는 조건이 있으면 문명이 나온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죠. 좋은 땅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결정론이었어요. 환경이 인간을 결정한다는 사고방식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반대였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결과가 나왔어요. 평야가 없는데 농업이 발전했고 강이 없는데 교역이 이어졌으며 산이 많은데 통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능력의 문제였어요. 루이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가 환경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냐고 해석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의 맞지만 정확하지는 않다고 답했죠.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지를 기술로 바꾸는 능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저는 정리했어요. 첫째, 불리한 조건을 방어수단으로 전환하는 능력이었어요. 산이 침략을 막았고 기후가 병균을 걸렀으며 지형이 자연요새가 되었죠. 단점을 장점으로 바꿨습니다. 둘째, 부족한 자원을 극한까지 활용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산비탈을 논으로 만들었고 돌을 담으로 쌓았으며 화강암을 난방에 썼어요. 머릴 게 없었죠. 모든 것을 쓸모있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공동체를 통한 협력 시스템이었습니다. 둘에, 품앗이, 저수지 공동관리까지 모든 게 협력으로 이루어졌어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땅이었으니까요. 신뢰가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제 이론에는 이런 변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백했어요. 저는 땅만 봤다고 말했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능력은 보지 않았습니다. 평야가 있으면 저절로 문명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평야는 쉬운 조건일 뿐이고 진짜 문명은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는 능력에서 나왔어요.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의 30년 연구가 모두 틀렸다는 뜻이냐고 물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제 이론은 쉬운 조건에서 문명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설명한다고 인정했죠. 평야, 강, 교역로가 있으면 발전이 빠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필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충분 조건도 아니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가속 조건이었던 거죠. 저는 정리했어요. 좋은 땅은 문명을 빠르게 만들지만 나쁜 땅이라고 문명을 못 만드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들며 더 치열할 뿐이에요. 루이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럽은 평야 문명만 발달했느냐고 물었어요. 산악지대에서도 문명이 나올 수 있었는데 왜 나오지 않았느냐고 되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답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설명했죠. 첫째, 필요가 없었어요. 유럽에는 평야가 충분했습니다. 굳이 산을 깎아서 농사 지을 이유가 없었죠.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을 갈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한 지역이 살기 힘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됐죠. 유럽은 넓었고 이동이 자유로웠으며 새로운 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달랐어요. 반도라는 구조상 갈 곳이 없었죠. 북쪽은 대륙 세력이 막고 있었고 삼면이 바다였습니다. 도망칠 수 없으니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이것이 결정적 차이라고 설명했죠. 유럽 문명은 확장의 문명이었고 한국 문명은 생존의 문명이었습니다. 유럽은 밖으로 나갔고 한국은 안에서 버텼어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우수한 문명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죠. 방향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은 정복의 기술을 발전시켰고 한국은 극복의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518년을 유지한 단일 왕조는 인류 역사상 한국뿐이라고 강조했죠. 이것은 기록이고 사실이며 부정할 수 없는 성취입니다. 제 이론이 이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틀린 건 한국이 아니라 제 이론이에요. 강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떤 이는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소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이 제 이론을 박살낸 게 아닙니다. 저는 말했어요. 제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고백했죠. 학자는 현실에 맞춰 이론을 고쳐야 하는데 저는 30년간 이론에 현실을 끼워 맞추려 했습니다. 그것이 제 잘못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저는 예고했어요. 이 생존의 유전자가 현재에도 살아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죠. 518년의 왕조는 끝났지만 그 정신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시간이었죠. 스크린에 현대 한국의 야경이 떴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강을 따라 빛나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밤하늘을 찌르고 도로에는 자동차 불빛이 흐르고 있었죠. 이것이 100년 전 조선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강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1910년 조선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518년에 왕조가 끝났다고 말했죠. 일본에 병합되었고 왕실은 사라졌으며 나라는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 36년간 암흑기였어요. 독립했을 때는 1945년이었고 곧바로 전쟁이 터졌죠. 한국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전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수백만 명이 죽었으며 산업시설은 모두 파괴되었어요.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어요.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았죠. 루이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67달러라니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라고 답했어요. 당시 국제사회는 한국을 희망 없는 나라로 봤다고 설명했죠. 산업도 없고 자원도 없으며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4년 한국의 경제지표가 나타났죠.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 세계 10위권 경제규모, 수출 강국, 기술 선진국이었습니다. 67달러에서 35,000달러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숫자를 강조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이라고 덧붙였죠. 독일도 일본도 중국도 이보다 느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였어요. 한국은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핵심 국가라고 설명했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에 들어가는 칩의 대부분이 한국산이었어요. 소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반도체가 생존과 무슨 관계냐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계가 있다고 답했죠. 깊은 관계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는 정밀 기술의 극치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새기고 먼지 하나 없는 환경에서 생산하며 공정마다 완벽을 요구한다고 말했죠. 조금이라도 틀리면 전체가 불량품이 됩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기술이에요. 이것은 계단식 논과 같습니다. 저는 연결했어요. 산비탈을 깎아 논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죠. 한 단이라도 잘못 만들면 물이 새고 흙이 쓸려 내려가며 한 해 농사가 망가졌습니다. 완벽해야 했어요.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정밀함은 생존에서 배운 겁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화강암 땅에서 농사짓기, 집중호우 속에서 물길 관리하기, 혹한에서 온돌 만들기, 모든 게 정밀해야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죠. 실수하면 죽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그 DNA가 새겨졌어요. 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는 얼굴이었죠. 저는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조선업이었어요. 한국은 세계 조선산업 1위 국가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전 세계 선박의 40%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죠. 특히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독보적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DNA가 보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배를 만드는 일은 협력의 예술이라고 설명했죠. 수천 개의 부품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하고 수백 명의 기술자가 호흡을 맞춰야 하며 하나의 실수도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이것은 두레와 같습니다. 저는 연결했어요. 저수지를 만들 때도 수로를 팔 때도 마을 전체가 협력해야 했다고 말했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일이 안 됐습니다. 신뢰와 협력이 생존의 조건이었어요. 그 시스템이 현대산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뜻이냐고 물었어요. 한국이 이런 산업에서 강한 게 과거의 생존 방식 때문이라는 뜻이냐고 되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답했어요.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K방산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죠.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까지 다양한 무기가 유럽, 중동, 아시아로 팔려나갔어요. 루이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무기 수출국인지 몰랐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른다고 답했죠. 하지만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저는 분석했어요. 한국 무기의 특징은 세 가지라고 정리했죠. 첫째, 가성비였습니다. 성능은 서구 무기와 비슷하지만 가격은 훨씬 쌌어요. 둘째, 빠른 납기였습니다. 주문하면 빠르게 만들어 보냈죠. 셋째, 유지 보수가 쉬웠습니다. 고장이 적고 관리가 편했어요. 이것도 생존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자원이 부족하니 효율을 극대화해야 했고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움직여야 했으며 여유가 없으니 고장나면 안 됐다고 설명했죠. 518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방식이 산업으로 이어졌어요. 루이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모든 성공이 과거에서 온 것이냐고 질문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모든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그렇다고 말했어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제를 확장했어요. K-팝,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도 비슷하다고 설명했죠. 완성도가 높고 디테일이 살아있으며 감정선이 정교합니다. 이것도 정밀함의 DNA예요. 교육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덧붙였어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건다고 표현했죠. 왜 그럴까요? 생존 때문입니다. 배워야 살아남는다는 믿음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소피가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게 518년의 유산이라고 정리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답했죠. 왕조는 사라졌지만 생존 방식은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DNA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 DNA가 계속 유효할까요? 과거의 생존 방식이 미래에도 통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경쟁이고 경쟁에서는 효율과 정밀함과 협력이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배울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어요. 한국의 방식을 따라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울 수는 있지만 따라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이것은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체화되는 거라고 설명했죠. 518년간 불리한 조건에서 버텨온 경험이 DNA에 새겨진 겁니다. 몇 년 배운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독한 생존 본능이 지금의 기술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리했어요. 과거의 다락론이 현재의 반도체가 되었고, 과거의 두레가 현재의 협력 시스템이 되었으며, 과거의 온돌이 현재의 정밀 기술이 되었다고 설명했죠. 518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진지했어요. 소피는 눈을 반짝이고 있었고, 루이는 생각에 잠겨 있었죠.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남았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제가 왜 이 강의를 열었는지, 제 이론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한국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를 말할 시간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있었어요. 환경을 정복한 문명이라는 문구가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떠올랐죠.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두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문명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지역으로 나눌 수도 있고 시대로 구분할 수도 있으며 종교나 언어로 가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어떤 문명은 환경의 선물을 받았고 어떤 문명은 환경과 싸워야 했으며 어떤 문명은 환경에 굴복했다고 정리했죠. 그리고 단 하나의 문명만이 환경을 정복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에요. 메소포타미아를 다시 봅시다. 저는 비교를 시작했어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에 비옥한 평야였다고 상기시켰죠. 땅이 좋았고 물이 풍부했으며 기후가 온화했습니다. 환경이 문명을 허락한 케이스였어요. 선물 받은 문명이었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일강이 매년 범람하며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줬어요. 농부는 씨만 뿌리면 됐죠. 땅이 저절로 농사를 도와줬습니다. 환경이 친절한 곳이었어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넓은 평야, 적당한 강, 온화한 기후였죠. 농사짓기 좋고 이동하기 편하며 교역하기 쉬운 땅이었습니다. 물론 노력도 필요했지만 기본 조건은 좋았어요. 환경이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야 3%, 산지 70%, 화강암 토양, 집중호우, 혹한, 태풍이었다고 상기시켰죠. 환경은 적대적이었습니다. 문명을 허락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518년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산을 깎아 논을 만들었고 돌을 쌓아 담을 세웠으며 추위를 이용해 난방을 만들었다고 정리했죠.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꿨어요. 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인류 역사상 유일하다는 뜻이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렇다고 답했어요. 다른 문명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로마도 전쟁을 치렀고 중국도 침략을 받았으며 이집트도 쇠퇴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은 주로 외부에서 왔습니다. 다른 제국과의 전쟁, 이민족의 침입, 정치적 혼란이었어요. 한국의 어려움은 달랐습니다. 땅 자체가 적이었어요. 환경이 생존을 막았죠. 외적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지만 가장 큰 적은 날씨와 지형이었습니다. 매년 싸워야 했어요. 멈추면 죽었죠. 그래서 이것은 전설입니다. 저는 선언했어요. 신화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 역사지만 그 내용이 전설 같다고 설명했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긴 유일한 사례였어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한국을 몰랐다고 털어놨어요. 이름조차 생소했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이제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강조했어요. 강의실 곳곳에서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처음의 조롱과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죠. 대신 경외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주장한 평야 문명론은 틀렸다고 말했어요. 정확히는 불완전했다고 수정했죠. 좋은 조건에서 문명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설명했지만 나쁜 조건에서도 문명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놓쳤습니다. 한국이 저를 깨우쳤습니다. 저는 고백했어요. 환경은 조건일 뿐 결정 요인이 아니라고 배웠다고 말했죠. 진짜 결정 요인은 인간의 의지와 기술이었습니다. 불리한 조건도 기술로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하면 오히려 강해진다는 걸 배웠어요. 518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어쩌다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고 설명했죠. 매일 싸우고 매일 해결하고 매일 개선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세대를 거쳐 축적된 지혜였어요. 그 지혜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반도체, 조선업, 방산, 문화산업에서 한국이 강한 이유라고 연결했어요. 과거의 생존 DNA가 현재의 기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죠. 518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지금 한국을 가장 위대한 문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위대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규모로 보면 중국이 크고 영향력으로 보면 유럽이 강하며 오래됨으로 보면 이집트가 앞선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극복의 역사로 보면 한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선언했어요. 세계사에 단 하나뿐인 사례라고 강조했죠. 환경이 문명을 막았지만 인간이 환경을 이긴 유일한 기록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였어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100여 개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이 강의를 연 이유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 이론을 고치고 제 무지를 인정하며 여러분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죠. 학자는 틀렸을 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틀렸어요. 한국이 저를 이겼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현실이 이론을 이긴 거라고 수정했죠. 그리고 그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론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현실이 이론에 맞춰질 필요는 없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가리켰습니다. 환경을 정복한 문명이라는 문구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결론이라고 말했죠. 한국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환경을 정복한 문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세상 어딘가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가 있다는 걸 말이죠. 순간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명이 일어섰고 곧 다른 학생들도 따라 일어섰어요. 강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소피도 루이도 모든 학생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0년을 바친 이론이 무너졌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학자의 길이었으니까요. 박수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한국에게도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준 지난 1년에게도 말이죠. 화면의 문구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강의실 불이 켜졌어요. 학생들은 여전히 박수를 치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설입니다. 기억해 주세요.